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남입니다. 오늘도 셜록 홈즈 시리즈를 여러분께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마지막 사건.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셜록 홈즈의 명성을 높여준 그만의 독특한 재능을 기록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펜을 잡기가 슬퍼진다. 진홍빛에 관한 연구라는 내 책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날 무렵에 우연히 홈즈를 알게 된 후부터 홈즈 덕분에 국제 문제로 번지지 않았던 해군 조약 사건의 관여하기까지 그와 함께 행동하면서 얻은 수많은 체험을 미숙한 펜으로 두서없이 기록해왔다. 난 거기서 기록을 멈출 생각이었다. 내 인생에 메울 길이 없는 공백을 만들어버린 그 사건에 대해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제임스 모리어티 대령이 죽은 동생 모리어티 교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기를 발표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펜을 들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공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나 하나뿐이며 진상을 숨긴다고 해도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기가 온 것을 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 이 사건이 보도된 것은 딱 3번뿐이었다. 1891년 5월 6일에 제네바 저널지, 5월 7일 영국의 각 신문에 게재된 로이터 통신의 급전, 그리고 마지막이 방금 말한 모리어티 대령의 수기이다. 이 중 앞서 말한 두 가지는 극히 짧은 기사였지만 모리어티의 수기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시킨 내용이었다. 죽은 모리어티 교수와 홈즈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나의 의무일 것이다. 처음에 밝힌 바 있지만 난 결혼에 이은 병원 개업 때문에 그토록 친하던 홈즈와 나의 관계도 얼마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는 수사에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곤 했었는데 그 횟수도 점점 줄어 1890년에 내가 기록한 사건은 겨우 3건에 불과했다. 그해 겨울부터 이듬해인 91년 이른 봄까지 그가 프랑스 정부의 의뢰로 어떤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난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르본느와 니임에서 보낸 홈즈의 편지로 그가 프랑스에서 상당히 오래 머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4월 24일 밤 홈즈가 갑자기 진찰실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매우 여유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 조금 무리해서 일을 했나봐. 요즘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 덧문을 닫아도 되겠나? 그는 내가 묻기도 전에 내 표정을 보고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던 책상 위에 켜놓은 램프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다. 홈즈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이더니 벽을 따라가 덧창을 닫고 걸쇠를 확실하게 채웠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건가? 내가 물었다. 있어. 뭐지? 공기총. 이봐 홈즈, 그게 무슨 소린가? 왓슨, 자넨 날 잘 알고 있으니 내가 결코 괴단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위험이 닥쳤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거야.
성냥 좀 주겠나.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담배에 감사하듯 홈즈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미안해. 그리고 이따가 뒤뜰에 담을 넘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자네한테 말할 생각인데 뭘 상식하다고 하지 말고 날 용서해주게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물었다. 그가 한쪽 손을 내밀었다. 램프의 불빛에 비춰진 그의 손 두 군데에서 손가락 관절 부분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남자가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닐세. 부인은 있는가? 아니, 없어. 며칠 여행을 떠났네. 그거 잘 됐구만. 그럼 자네 혼자란 말이지. 그래. 그럼 얘기하기가 쉬워졌군. 나랑 한 일주일 정도 유럽 대륙에 가지 않겠나? 대륙 어디에? 어디든 상관없어. 내겐 전부 똑같거든.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홈즈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휴가를 떠날 리가 없었다. 창백하게 여인 얼굴이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눈빛을 통해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홈즈는 양 손가락 끝을 마주대고 무릎 위에 팔꿈치를 얹은 뒤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네, 모리어티 교수라고 들어본 적이 없지? 없어. 바로 그거야. 이 사건의 불가사의가 바로 거기에 숨어 있어. 런던 시내를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을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녀석은 범죄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지. 왓슨,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긴데 만일 내가 그 남자를 때려 눕혀 이 사회를 그의 소나기에서 건진다면 내 능력이 드디어 최고점에 달했다고 생각하고 좀 더 평온한 생활을 시작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할 걸세. 자네니까 하는 얘긴데 사실 최근 스칸디나비아 왕가와 프랑스를 위한 몇몇 사건을 처리한 덕분에 이제는 내 취향에 따라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화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만한 신분이 되었네. 하지만 왓슨, 모리어티 교수 같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런던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 남자가 무슨 짓을 했는데? 특별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야. 명문가 출신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수학적 재능이 놀랄 정도로 뛰어나지. 21살에 이양 정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전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 덕분에 영국의 한 조그만 대학에 수학교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지.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악마적인 피가 흐르고 있어. 범죄자의 피 말이야. 그의 성향은 놀랄 정도로 뛰어난 머리로 교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져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네. 그러던 중에 그를 둘러싼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결국엔 교수직에서 물러났지. 그리고 런던에서 군인들을 상대하는 교사가 되었어. 여기까진 이미 잘 알려진 얘기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직접 조사한 내용일세. 왓슨, 자네도 알다시피 난 런던의 지능적 범죄 사회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세. 몇 년 전부터 범죄자들의 배후에 어떤 힘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법의 집행을 가로막고 범죄자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조직의 힘이지. 위조, 강도, 살인 등 모든 범죄의 배후에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종종 느낄 수가 있었어.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건 중에 미궁에 빠져버린 수많은 사건이 있어. 여기도 이러한 힘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지난 몇 년간 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베일을 벗기려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얼마 전에 그 실마리를 찾아냈어. 그것을 차근차근 더듬어 결국 이 유명한 수학교사 모리어티까지 이르게 되었다네. 왓슨, 그는 범죄 사회의 나폴레옹일세. 이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절반 정도, 그리고 미궁에 빠진 사건 대부분을 그가 조정하고 있어. 천재에다가 철학가, 논리적인 사색가이기도 하지.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자야. 거미처럼 거미집 한가운데 가만히 앉아있지만 거미집에는 수많은 거미줄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서 어느 줄이 움직이든 바로 그에게 전달되지. 자신이 직접 손을 대는 일은 거의 없네. 그저 계획을 세울 뿐이지. 탄탄한 조직 하에 수많은 부하들이 있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경우에, 그러니까 서류를 훔친다거나 어떤 곳에 침입을 한다거나 사람을 한 명 영원히 잠재운다거나, 그런 것들은 모리어티 교수에게 한마디 귀뜸만 해주면 곧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에 옮겨진다네. 부하가 체포되는 경우는 있지. 하지만 그럴 땐 금액이 얼마가 됐든 보석금을 내기도 하고 변호사비를 물기도 하네. 하지만 부하들을 움직이고 있는 검은 장막은 결코 체포되지 않아. 혐의조차 받지 않지. 왓슨, 난 지금 이런 조직과 맞서고 있네.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난 전력을 다했어. 가진 방법을 다 써봤지만 교수가 자기 주위에 아주 교묘한 방어벽을 쳐놨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지. 왓슨, 자넨 내 능력을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런 내가 3개월간의 고생 끝에 간신히 찾아낸 건 나와 비슷한 머리를 가진 적이었어. 너무나 뛰어난 실력에 감탄해서 그가 저지른 범죄의 끔찍함조차 잊을 정도였지. 하지만 그런 그도 드디어 꼬리를 밟히고 말았어. 아주 조그만 실수였지만 내가 그의 신변을 감시하고 있을 때였으니 해서는 안 될 실수였네. 드디어 기회를 잡은 거지. 난 그것을 출발점으로 그 주위에 그물을 쳤고 이제 그 그물을 당기기만 하면 됐네. 사흘 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 사건이 무르익어 모리어티 교수와 그 일당의 주요 인물들이 경찰의 손에 넘어갈 거야. 그러면 금세기 최대의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미궁 속에 빠졌던 40여 건 이상의 사건이 단번에 해결되겠지. 그리고 그들 전원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될 걸세. 하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성급하게 굴면 마지막 순간에 적을 놓치게 될지도 몰라. 이번 조사를 모리어티 교수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상대는 모리어티 교수야. 그물을 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을 철저하게 꿰뚫어 보았지. 그리고 몇 번이나 내 그물을 뚫으려고 했다네. 그때마다 내가 선수를 치긴 했지만 왓슨, 만일 이 무언의 투쟁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만 있다면 탐정 역사상 가장 빛나는 대결을 그린 소설이 탄생하게 될 거야. 이번처럼 내 모든 힘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적이 없었고 이번처럼 자신감이 넘쳤던 적도 없었어. 그리고 이번처럼 상대방이 날 압박해온 적도 없었지. 상대방이 깊숙이 파고들어오면 난 상대방의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어. 오늘 아침에 난 최후의 수단을 썼어. 사흘 후면
모든 것이 끝날 판이었어. 난 방에 들어앉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모리어티 교수가 눈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왓슨, 난 쉽게 놀라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늘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그리고 그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란 건 이미 알고 있었어. 아주 키가 크고 말랐지. 하얀 이마가 둥그렇게 툭 튀어나왔고 두 눈이 움푹 패였지. 수염은 깨끗하게 깎고 다녔고 얼굴은 창백하며 수행하는 사람 같은 면모와 교수다운 면모도 있어. 연구에 몰두해서인지 등이 조금 구부정했는데 얼굴을 앞으로 내밀고 마치 파충류처럼 언제나 이상한 모습으로 몸을 좌우로 흔들었지. 그는 호기심이 가득한 주름진 눈으로 날 바라보았네. 자네, 생각보다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군. 가운 주머니 속에서 총알이 장전된 권총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그건 위험한 습관이야. 사실 그가 안으로 들어온 순간 위기감을 느꼈네. 내가 친 그물에서 그가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입을 막아버리는 것뿐이었으니까. 그래서 재빨리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가운 주머니에 넣고 그 속에서 그를 겨냥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가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으니 하는 수 없었지. 총알이 장전된 권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네. 그는 여전히 개슴츠레한 눈을 깜빡이며 빙그레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난 권총을 가까이 두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네, 아무래도 나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군. 그가 말했지. 아니야. 아주 잘 알고 있어. 자, 자리에 앉게. 할 말이 있다면 딱 5분만 시간을 내주지. 내가 왜 왔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가 말하더군. 그렇다면 내 대답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야. 내가 대답했어. 끝까지 해볼 생각인가? 물론. 그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기에 나도 테이블 위에 있는 권총을 손으로 가져갔지. 하지만 그가 꺼낸 것은 날짜가 적혀있는 수첩이었어. 자네, 1월 4일에 내일을 방해했군. 23일에도 방해를 했고 2월 중순엔 자네 때문에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3월 말에는 계획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군. 그리고 4월 말, 지금은 자네의 끈질긴 추격 덕분에 결국 난 자유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네. 내게 무슨 부탁이라도 있어서 온 건가? 내가 물었지. 홈즈, 손을 떼길 바라네. 정말 손을 떼는 게 좋을 거야. 그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네. 뭐 월요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손을 떼지. 내가 말했어. 그때 그가 혀를 차며 말했지. 자네처럼 현명한 사람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자네는 손을 뗄 수밖에 없을 걸세. 자네가 그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오직 한 가지밖에 남아있질 않아. 내가 이번 사건에서 자네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은 지적인 즐거움이었네. 그랬던 만큼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과격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나로서도 매우 괴롭네. 자넨 비웃고 있지만 이건 진심이야. 내 일과 위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내가 말했어. 이건 위험이 아니야.
피할 수 없는 파멸이지. 자네가 방해하고 있는 상대는 나 하나가 아닌 강력한 조직이야. 자네가 제 아무리 총명하다 하지만 아직 조직의 방대함과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 손을 떼게, 홈즈. 아니면 조직에게 짓밟히고 말 테니. 그가 말했어. 아하하, 이거 참 내 정신 좀 봐.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하마터면 중요한 일을 잊을 뻔했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 그도 자리에서 일어나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날 바라보더군. 어쩔 수 없구만. 안타깝지만 나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야. 홈즈, 이건 자네와 나의 결투일세. 자넨 날 피고석에 세우고 싶겠지만 난 절대로 피고석에 서지 않을 걸세. 날 꺾을 생각인가 본데 난 절대로 꺾이지 않아. 자네에게 날 파멸시킬 머리가 있다면 내게도 자네를 파멸로 몰고 갈 머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네. 모리어티, 여러 가지로 칭찬해줘서 고마워. 그렇다면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자네를 확실하게 파멸로 몰고 갈 수만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도 기꺼이 파멸하도록 하겠네. 내가 이렇게 말했어. 자네의 파멸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약속할 수가 없어. 그가 이렇게 말했지. 그리고 구부정한 등을 내 쪽으로 돌리더니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곤 방 밖으로 나갔어. 이게 모리어티 교수와의 기묘한 만남이었네. 솔직히 말하자면 그 후 난 매우 불쾌한 생각이 들었어. 단순한 악당과는 달리 평온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 이상하게도 진실함이 넘쳐흐르고 있었어. 자네는 왜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겠지. 하지만 습격을 한다면 틀림없이 그가 아닌 그의 부하가 해올 거야. 여기에 분명한 증거가 있네. 벌써 습격을 당했어? 왓슨, 모리어트 교수는 절대로 일을 서두르지 않아. 낮에 일이 있어서 옥스퍼드가에 갔었지. 벤틱가에서 웰백가 내거리로 나가는 모퉁이를 내가 막 돌아서려는 순간 말 2마리가 끄는 집마차가 번개처럼 빠르게 나에게 돌진해왔어. 재빨리 보도 위로 뛰어들어서 난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집마차는 그대로 메릴본 거리 쪽으로 접어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어. 그 뒤부터 난 보도로만 다녔는데 벼가를 지날 때 어느 집의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지더니 내 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더군. 난 경찰을 불러서 그 주위를 살펴보게 했네. 경찰은 옥상을 수리하려고 슬레이트와 벽돌을 쌓아 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람에 떨어진 거란 결론을 내리더군. 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으니 하는 수 없었어. 그 다음에 난 영업용 마차로 펠멜가에 있는 형님 댁에 가서 하룻밤 묵었어. 그리고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곤봉을 든 괴한의 습격을 받았지. 난 그 녀석을 때려 눕히고 경찰에 넘겼네. 주먹은 녀석의 앞니에 긁혀서 까진 거야. 장담하건대 경찰은 그 사내와 1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칠판에 쓴 수학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수학교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곤 절대 밝혀내지 못할 거야. 왓슨, 왜 내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덧창을 닫고 여기서 나갈 때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지 이젠 잘 알았겠지. 홈즈의 용기에는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감탄했지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난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 거지? 내가 물었다. 아니, 돌아가야지. 난 위험한 손님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야. 법정에 안 나갈 순 없겠지만 체포할 땐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손을 써놨네. 그러니까 경찰이 일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난 2-3일 정도 몸을 숨기고 있는 편이 좋을 거야. 그래서 자네도 함께 대륙으로 가줬음 하고 부탁을 한 걸세. 뭐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근처에 친절한 동업자도 있으니까 기꺼이 자네와 함께 가겠네. 내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할 수 있겠나?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꼭 말해두어야 할 게 있어. 왓슨,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말대로 행동해 주길 바래. 자네와 나 둘이서 유럽 제1의 범죄자와 가장 큰 세력을 떨치고 있는 범죄 조직을 상대해야 하니 말일세. 잘 듣게 왓슨. 필요한 짐은 오늘 밤 안으로 믿을 만한 짐꾼에게 부탁해서 빅토리아 역으로 옮겨놓도록 하게. 이름은 적지 말고 내일 아침이 되면 심부름 하나 아이를 시켜서 영업용 마차를 부르게. 단 첫 번째 마차와 두 번째 마차는 부르지 말고 그렇게 일러두게. 세 번째 마차를 타고 얼른 로드 아케이드의 스트랜드 갓 쪽으로 가게. 행선지 종이를 적어서 마부에게 전해주게. 종이를 버리지 말라고 하고 요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마차가 멈추면 얼른 뛰어들어서 바로 아케이드 건너편으로 빠져나가 정확히 9시 15분에 반대편 입구로 나오게. 그러면 길가에 빨간 목깃이 달린 두꺼운 외투를 입은 마부가 타고 있는 조그만 사륜마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마차를 타면 대륙으로 가는 급행열차 시간에 맞춰서 빅토리아 역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자네와는 어디서 만나지? 열차의 앞에서 두 번째 차량 1등석을 예약해 놓겠어. 아, 그럼 차 안에서 만나면 되겠군. 맞아. 하룻밤 묵고 가라고 거듭 권했지만 그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묵게 되면 폐를 끼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굳이 떠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의 계획에 대해서 서둘러 두어 가지 더 말한 다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그리고 모티머 갓 쪽으로 있는 벽을 넘더니 휘바람을 불어 영업용 마차를 부른 뒤 곧바로 마차를 타고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난 홈즈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행동했다. 적이 보냈을지도 모를 그런 마차를 피해서 주의 깊게 영업용 마차를 부르라고 시켰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로드 아케이드에 도착한 나는 전속력으로 달려 그곳을 빠져나갔다. 역시 사륜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마차에 올라타자 검은 외투를 입은 거구의 마부가 바로 말에 칙칙을 가해 빅토리아 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역에서 내리자 마부는 마차를 돌려 내게는 눈길을 한번 주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렸다. 여기까진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짐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홈즈가 말한 객차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 예약이라는 팻말에 걸린 객차는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가지, 홈즈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 역의 시계를 보니 출발 시간까지 겨우 7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여행객과 배웅을 나온 사람들로 붐비는 구내를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그의 훤칠한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았다. 그때 늙은 이탈리아인 목사가 서툰 영어로 짐을 파리까지 직접 보내달라고
짐꾼에게 부탁하느라 고생하고 있어서 그를 도와주며 2, 3분 정도 시간을 보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열차 안으로 들어가니 짐꾼이 표도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태운 듯 조금 전 그 늙은 이탈리아인 목사가 내 동행이란 표정으로 우리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이탈리아어는 노인의 영어 이상으로 서툴렀기 때문에 자리를 잘못 찾았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난 설명하기를 포기하고 어깨를 한번 들썩인 다음 초조한 마음으로 다시 홈즈를 찾으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젯밤 습격을 당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열차의 문이 모두 닫히고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왓슨, 인사도 안 하긴가. 난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늙은 목사가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얼굴에 주름이 사라지고 축 늘어져 있던 코가 오똑해지고 툭 튀어나온 아랫입술이 안으로 들어가고 우물거리던 입이 멈췄고 탁하던 눈빛이 생기를 되찾았으며 구부정하던 등이 똑바로 펴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니 아까 모습을 드러냈던 것 같은 속도로 홈즈의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놀랐네. 내가 외쳤다. 아직 경계할 필요가 있어. 적들이 우리를 바싹 뒤쫓고 있을 테니까. 오! 모리어티 교수가 직접 등장했군. 그때 기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언뜻 뒤를 돌아보니 키가 큰 남자가 맹렬한 속도로 사람들을 해치며 기차를 멈추려 한 듯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열차는 점점 속도를 내더니 순식간에 역에서 빠져나왔다.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간신히 따돌렸구만. 홈즈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변장용 의상과 모자를 벗어서 가방 안에 넣었다. 왔어. 오늘 조간신문 보았나? 아니. 그럼 베이커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군. 베이커가에서? 어젯밤 녀석들이 내 방에 불을 질렀네. 뭐? 그런 짓까지 했단 말이야? 내게 곤봉을 휘두른 사내가 체포된 뒤로 녀석들은 내 행적을 완전히 놓친 모양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그 방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녀석들은 만일을 위해서 자네도 감시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모리어티 교수가 빅토리아 역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고, 도중에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겠지. 자네가 말한 대로 행동했어. 사륜마차가 기다리고 있던가. 자네가 말한 장소에 기다리고 있더군. 마부가 누군지 혹시 알아봤나? 아니? 나의 친형 마이크로포트 형이었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돈으로 움직이는 마부는 믿을 수가 없거든. 어쨌든 모리어티 교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겠네. 이 기차는 급행이고 배와 바로 연결되니까 이제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왓슨, 그 사람은 나만큼 머리가 똑똑하다고 몇 번 말했지 않나? 아직도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군. 만일 내가 쫓는 입장이었으면 이 정도로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 사람을 얕잡아 봐선 안 돼. 그럼 그자가 어떻게 할 것 같나? 틀림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행동할 거야. 자네 생각이 어떤 건데? 특별 열차를 마련할 걸세. 에이,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아니, 충분해. 이 기차는 도중에 캔터베리 역에서 정차하지.
그리고 언제나 배가 출발하기 15분 전에 역에 도착하고 그 시간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하하, 이거 참 꼭 우리가 범죄자 같아. 그가 우릴 따라오면 경찰에게 말해서 체포하도록 하는 건 어떻겠나? 그러면 지난 3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 월척을 낚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잔챙이들이 그 물에서 전부 빠져나가 버릴 거야. 월요일이면 일망타진할 수 있어. 여기서 체포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캔터베리 역에서 내리세. 내려서 어쩌자는 거야? 거기서 내린 다음 들판을 가로질러서 뉴 헤이븐으로 가세. 거기서 다시 DF로 건너가는 거야. 모리어티 교수라면 틀림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할 거야. 그는 우선 파리로 가서 우리의 짐을 찾은 다음에 한 이틀 동안은 역을 감시하겠지. 그러는 동안 우리는 융단으로 만든 싸구려 가방을 2개 정도 사고 필요한 물건들은 그때그때 거기서 사서 쓰면서 룩셈부르크, 베이지를 둘러보고 천천히 스위스로 건너가도록 하세. 난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짐이 없어도 크게 불편을 느끼진 않는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악당에게 쫓겨 몸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영 좋진 않았다. 그래도 나보단 홈즈가 사태를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우린 캔터베리 역에서 내렸다. 뉴 헤이븐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면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내 여행 가방을 싣는 화물 열차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원망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 홈즈가 내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선로 끝쪽을 가리켰다. 벌써 오고 있네. 그가 말했다. 저 멀리 켄트주의 숲 너머에서 한 줄기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1분쯤 뒤에 객차 하나만을 연결한 기관차가 역 가까이에 있는 곡선로를 돌아 돌진에 들어갔다. 우린 재빨리 짐 뒤로 몸을 숨겼다. 곧 기차가 우리 얼굴에 뜨거운 바람을 끼얹고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역을 지나쳤다. 흔들리며 멀어져가는 객차를 바라보며 홈즈가 말했다. 타고 있었어. 저 사람의 머리에도 한계가 있는 모양이군.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해보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분명히 성공했을 텐데. 여기서 그에게 잡혔다면 어땠을까? 나를 죽이려 덤벼들었을 거야. 하지만 나라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겠나. 그보다 왓슨, 당장 중요한 문제는 조금 이르지만 여기서 점심을 먹느냐 아니면 배고픈 걸 참고 뉴 헤이븐의 식당에서 먹느냐, 바로 이거야. 왓슨, 어떻게 하겠나? 그날 밤 브리셀에 도착한 우리는 거기서 이틀을 보내고 사흘째 되던 날 스트라스부르크로 갔다. 월요일 아침 홈즈는 런던 경시청으로 전보를 보냈다. 저녁에 호텔에 돌아와 보니 그에 대한 답장이 도착해 있었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어본 홈즈는 그것을 난로에 집어던지고 신음하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이런, 한 녀석이 이렇게 나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물을 빠져나갔네. 모리어티 교수가? 일당은 전부 체포했지만 모리어티 교수를 놓쳤다고 하네. 경찰을 따돌린 모양이야. 뭐 내가 없었으니 그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었겠지. 그럴 줄 알고 반드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뒀네, 왓슨. 왓슨, 자넨 그만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난 더욱 위험한 길동무니까. 그 사람은 모든 걸 잃었어. 런던으로 돌아가면 파멸하고 말 거야. 내 추측이 빗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내게 복수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할 걸세. 전에 잠깐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아마 농담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자네는 자네 환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랜 친구이자 협력가이기도 한 나로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다. 우린 스트라스부르게 식당에서 30분 동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끝에 결국 함께 출발하기로 했다. 그날 밤 다시 힘차게 제네바로 향했다. 우린 일주일 정도 론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계곡을 따라 로이크까지 갔다가 거기서 옆길로 빠져 아직 두꺼운 눈이 쌓여있는 갯미 고객을 넘어 인터라켄을 지나 마이링겐까지 갔다. 참으로 멋진 여행이었다. 눈 아래로는 봄의 실록이 펼쳐져 있었고 머리 위론 겨울의 눈이 덮여 있었다. 하지만 홈즈는 끈질기게 따라붙는 적에 대한 경계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정겨운 알프스 마을을 지날 때도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걸을 때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신속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던져 그 사람의 얼굴을 관찰했다. 어디로 가든 개처럼 뒤를 쫓아오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갯미 고객을 넘어 한적한 다우벤제 호숫가를 걸어가고 있을 때 오른쪽 능선에서 커다란 바위가 기세 좋게 굴러내려와 등 뒤에 호수로 떨어졌다. 그 순간 홈즈는 능선 위로 뛰어 올라가 우뚝 솟은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봄이 되면 이 부근에선 낙석이 흔한 일이라고 가이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홈즈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 일어나 아주 만족한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날 바라보았다. 그렇게 주위를 경계하면서도 홈즈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어떤 때보다 용기에 넘쳐 있었다. 이 사회가 모리어티 교수의 마수에서 확실히 벗어나기만 한다면 자신은 기꺼이 지금의 일을 그만두겠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왓슨, 내 삶은 그렇게 무익하지만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지. 오늘 밤에 인생의 끝을 맞는다고 해도 난 차분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내 덕분에 런던의 공기가 깨끗해졌어.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내 능력을 나쁜 쪽으로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네. 요즘 난 인공적인 사회가 만들어내는 사건보다 자연이 초래하는 문제를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왓슨, 유럽에서 가장 위험하고 유해한 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그의 숨통을 끊어 놓아 내 명성이 절정에 달하면 자네의 그 회상록도 끝을 맺게 될 거야. 내 이야기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간단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로 하겠다. 별로 내키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건을 꼼꼼하게 전달하는 것이 내 의무일 것이다. 5월 3일 마이링겐의 조그만 마을에 도착해 영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페터 슬라일러가 경영하는 영국관에 투숙했다. 주인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런던의 그로스베너 호텔에서 3년간 근무한 적이 있어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4일 오후 이 주인의 권유로 우린 산 너머에 있는 로젠라우이 부락에서 하룻밤 묵고 오기로 했다. 조금 돌아가긴 했지만 0.5마일 정도 그렇게 산을 오르면 라이엔바흐 폭포가 있으니까 꼭 둘러보라고 그는 적극 추천했다. 그곳은 실로 위험한 곳이었다. 눈이 녹아
수위가 높아진 경류가 거대한 신면으로 쏟아져 화재 현장의 연기처럼 물보라가 소용돌이치며 피어오르고 있었다. 거친 강물은 석탄처럼 검게 빛나는 거대한 바위 틈으로 들어가 거기서 폭이 좁아져 끝도 없는 연못 속으로 떨어지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리고 끓어오르듯 연못가 위로 넘쳐흘렀다. 굉음과 함께 떨어지는 거대한 녹색 물기둥과 짙게 피어오르는 물보라, 그것들이 피어오르며 내는 신음소리, 그칠 줄 모르는 소용돌이와 그 외침은 보는 사람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 정도였다. 우린 절벽 끝에 서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물의 반짝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물보라와 함께 시면에서 피어오르는 사람의 목소리와도 닮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폭포의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폭포를 둘러싸고 조그만 길이 닫혀 있었지만 채 반바퀴도 돌기 전에 길이 막혀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왔던 길로 그렇게 돌아가려는 순간 한 스위스 젊은이가 손에 편지를 들고 좁은 길을 따라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편지는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의 마크가 찍혀 있었는데 그 호텔의 주인이 내게 보낸 것이었다. 우리가 출발한 직후 폐결핵 말기에 중병을 앓고 있는 영국 여자가 막 호텔에 도착했다고 쓰여 있었다. 그 여자는 다보스 플라츠에서 겨울을 보내고 루체른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여행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각혈을 했다는 것이었다. 틀림없이 몇 시간 후면 생명을 잃을 것 같았지만 영국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을 얻을 테니 가능하면 바로 와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사람 좋은 스타일러는 출신에 가엾은 여자가 스위스 의사는 싫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며 자신에게도 커다란 책임이 있으니 부디 와줬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국에서 죽어가는 동포의 청을 거절할 순 없었다. 하지만 홈즈를 혼자 남겨두고 가야 해서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내가 마이링겐에 가 있는 동안 편지를 가져온 스위스 젊은이가 홈즈의 가이드 겸 이야기 상대로 남기로 했다. 홈즈는 조금 더 폭포를 구경한 뒤에 천천히 산을 넘어서 로젠라우이로 갈 테니 밤늦게 거기서 만나자고 말했다. 내가 그곳에서 발걸음을 돌렸을 때 홈즈는 팔짱을 낀 채 바위에 기대서서 경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의 모습이었다. 언덕길을 내려와서 난 뒤를 돌아보았다. 폭포는 보이지 않았지만 산등성이를 휘감으며 폭포로 올라가는 길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그 길을 급히 서둘러 올라가는 남자 한 명이 있었다. 그 사람의 검은 모습이 파란 산을 배경으로 뚜렷하게 눈에 들어왔고 정말 정력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잠깐 강한 인상을 받았지만 급히 길을 가다 보니 그의 존재는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마이링겐까진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스타일러는 호텔 현관에 서 있었다. 스타일러, 환자는 어때요? 조금 안정을 되찾았나요? 나는 급히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스타일러의 얼굴에 놀라는 빛이 스치며 눈썹을 꿈틀 치켜 올리는 것을 본 순간 난 심장이 납처럼 굳어지는 듯 했다. 이 편지, 당신이 보낸 게 아니군요. 내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보이면서 말했다. 아니, 병에 걸린 영국 여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호텔 마크가 찍혀 있는데, 아, 그래, 맞아. 그 키 큰 영국 남자가 쓴 겁니다. 당신들이 떠난 다음에 호텔에 도착했죠. 아, 그 사람이라면. 난 스타일러의 설명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불안에 떨며 서둘러 마을에서 벗어나 조금 전 내려왔던 산길로 접어들었다. 내려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 길이었다. 온 힘을 다해 올랐지만 폭포에 이르기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렸다. 우리가 헤어졌던 바위 앞에서 홈즈의 등산용 지팡이가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큰 소리로 외쳐봤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내 목소리만이 주위 절벽에 부딪혀 메아리칠 뿐이었다. 난 홈즈의 지팡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파왔다. 그는 로젠라우에 가지 않았다.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다른 한쪽은 수직으로 깎아내린 낭떠러지로 둘러싸인 폭 3피트의 좁은 길에서 적과 맞닥뜨린 것이리라. 스위스 젊은이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역시 모리어티 교수에게 매수된 사람으로서 2 사람을 남겨놓고 여길 떠났을 것이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난 한동안 그곳에 서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무시무시한 생각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홈즈에게서 배운 방법대로 비극의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슬프게도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다. 홈즈와 난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걸었었는데 길이 끊어진 곳 바로 앞까진 가지 않았었다. 지팡이 자국으로 홈즈가 있었던 장소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검붉은 흙은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물보라에 젖어 언제나 부드러웠기 때문에 작은 새가 앉아도 발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거기에 길이 막다른 곳까지 간 2개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2개 모두 앞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되돌아온 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길이 막힌 곳 몇 야드 앞에 있는 흙이 어지럽게 짓밟혀 직탕이 되어 있었고 주위의 가시나무와 양치 식물들은 쥐어뜯겨서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난 길바닥에 엎드려 피어오르는 물보라에 몸이 젖는 것도 잊은 채 밑을 내려다 보았다. 내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부터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검은 빛을 발하고 있는 젖은 바위와 까마득한 발밑에 있는 연못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물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난 커다란 소리로 홈즈를 불러보았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성난 사람의 울음과도 같은 폭포 소리뿐이었다. 그래도 홈즈의 마지막 인사만은 받을 수가 있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좁은 길 쪽으로 튀어나온 바위에 홈즈의 지팡이가 기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홈즈가 늘 차고 다니는 은재 담배 케이스였다. 그것을 들어올리자 그 밑에 있던 조그맣고 네모난 종이 쪽지가 팔랑이며 땅바닥에 떨어졌다. 펼쳐보니 수첩을 찢어 내게 보낸 3페이지 분량의 편지였다. 홈즈답게 마치 서재에서 쓴 것처럼 글씨가 아주 반듯하고 내용도 명료했다. 왓슨에게 모리어티 교수의 호의로 이 짧은 편지를 쓰고 있네. 이 편지를 얼른 끝맺길 모리어티 교수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네. 조금 전에 그가 어떻게 영국 경찰을 따돌렸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것으로
그가 사회에 가져다줄 해악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만족스럽네. 단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 친구들, 특히 왓슨 자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네. 하지만 종종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어차피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 그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데게 이처럼 어울리는 방법도 없을 걸세. 솔직히 말하면 난 마이링겐에서 온 편지가 거짓말이었단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것도 충분히 예상했어. 그래서 자네가 호텔로 돌아가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던 거야. 일당의 유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겉에 모리어티라고 쓴 파란 봉투에 넣어서 M으로 시작하는 서류를 모아놓은 서랍에 내가 넣어두었다고 패터슨 경감에게 말해주게나. 재산은 영국을 떠나기 전에 마이크로포트 형에게 양도되도록 모든 절차를 밟아놨네. 그럼 자네 부인에게도 안부를 전해주게나. 자네의 진실한 친구 셜록 홈즈. 이제 그 뒤의 일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곳에서 싸움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은 채 폭포 밑으로 떨어진 것이란 판명이 났다.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사체를 찾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오늘날의 가장 위험한 범죄자와 가장 뛰어난 법의 수호자는 이렇게 해서 소용돌이 치는 폭포 밑에서 영원히 잠들게 된 것이다. 스위스의 젊은이는 끝내 찾을 수 없었지만 틀림없이 모리어티 교수의 수많은 부하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홈즈가 수집해둔 증거 덕분에 모리어티 교수의 조직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제 이 세상에 없는 홈즈의 손이 그들의 머리에 일격을 가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건이었다. 그 조직의 우두머리인 모리어티 교수의 악행에 대해선 재판에서도 거의 밝혀지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에 수많은 그의 악행을 확실하게 밝혀두는 이유는 내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현명한 친구인 홈즈에게 부당한 공격을 가함으로 해서 모리어티 교수의 오명을 감추고 그에 대한 기억을 바꾸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교활한 옹호자에게서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